데이터셋을 가져오기 위해서 임포트가 먼저 필요합니다. 그래서 import from scikit-learn dataset import fetch로 시작하시는 함수 이름들을 찾아보시면 fetch 캘리포니아 하우징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그러면 데이터셋 모듈에 있는 fetch 캘리포니아 하우징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데이터셋을 가지고 오겠다라는 뜻이죠. 이걸 먼저 임포트를 하시고요. 임포트를 하시고 함수에 대한 설명을 잠깐만 좀 볼까요? 함수에 대한 설명 잠깐만 보시면 그 함수 이름을 검색을 해보시면 돼요. 검색해 보시면 되고 데이터셋 fetch 캘리포니아 하우징 이렇게 되어 있죠. 파라미터들은 기본값들이 다 되어 있고요. 캘리포니아 주택 데이터셋 회귀 문제다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전체 샘플 개수는 2만 개가 있다라고 2640개 꽤 많죠. 그러니까 집들 캘리포니아 지역에 있는 집 2640개의 가격을 가지고 온 거고요. 차원이 8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아마 컬럼의 개수를 의미를 하는 걸 거예요. 2차 그 데이터 프레임에서 컬럼이 몇 개인지 화살 들어가니까 이상하죠. 컬럼이 몇 개인지를 아마 의미하는 그런 걸 텐데 일단 한번 좀 볼게요. 그래서 그 파라미터를 보시면 별로 세팅할 게 없고요. 그 우리가 로드 아이리스나 뭐 이런 거 할 때처럼 X하고 Y만 딱 가지고 올 거냐, 데이터하고 타겟만 가지고 올 거냐, 아니면 뭐 전체를 다 가지고 올 거냐 등등등 그런 내용들만 더 세팅해 주시면 되는데 일단은 기본값 그대로 가지고 오시면 돼요. 그래서 하우징이라고 할게요. 캘리포니아까지 쓰는 거좀 그래서 하우징이라고 하시고 fetch 캘리포니아 하우징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아마 시간이 조금 걸릴 거예요. 얘가 2만 개, 2초 정도 걸렸죠. 2만 개 정도의 데이터셋을 가지고 오는 그런 내용이고요. 얘는 번치 타입일 거예요. 타입을 먼저 볼까요? 하우징의 타입을 먼저 보시면 얘는 데이터 프레임도 아니고요. 넘파이 배열도 아니고요. 번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번치. 우리 이거 사용했던 적 있었죠? 로드 아이리스가 이거랑 똑같은 형식이었었단 말이에요. 번치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은 뭐랑 비슷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번치는 파이썬의 딕트와 비슷하게 어떻게 저장하는 키와 밸류 쌍으로 아이템들이 저장된 데이터 타입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죠? 그러면 키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살펴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housing에서 keys라고 하는 메서드를 이용을 하시면 데이터라고 하는 키가 있고 target, frame, target names, feature names, description이라고 하는 그 값들이 있다라고 하는 게 보이죠. 이런 것들이 있고 설명을 보시려면 description을 보시면 돼요. 설명을 보시고 싶으시면 housing.dscr를 보시면 됩니다. description. 설명을 보면 자 컬럼이 몇 개인지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있죠. 아까 차원 8개라고 나왔었던 게 바로 컬럼이 8개다라는 뜻이에요. 컬럼이 8개다. 인스턴스의 개수가 2640개다라는 뜻이고요. 그러니까 샘플의 개수가 2만 개, 데이터 프레임으로 치면 행의 개수가 2만 개가 있다는 얘기고 데이터 프레임에서 컬럼이 8개가 있다는 뜻이고 각각의 컬럼들은 이런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미싱 밸류는 하나도 없어요. 여기서는 다 정제가 다 이미 깨끗하게 정제가 끝나 있어서 그 미싱 밸류, 즉 NA는 하나도 없는 그런 형태이고요. 이거는 우리가 데이터 프레임 만들어 보고서 이렇게 보셔도 되겠죠. 네, 그러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미드 인크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미디언 인컴이에요. 미디언 인컴. 그러니까 소득의 중위값이란 뜻이고요. 소득의 중위값. 하우스 에이지 이거는 집이 지어진 나이의 중앙값이에요. 자, 이거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집 한 채 한 채가 아니에요. 집 한 채 한 채가 아니고요. 캘리포니아 미국 지도가 미국이 대충 위쪽에 캘리포니아 뭐 이렇게 위쪽에 캐나다 있고 아래쪽에 멕시코 있고 대충 이렇게 생겼죠. 대충 이렇게 생겼으면 남서부 이쪽이 캘리포니아 지역 아니에요, 그죠? 이쪽에 주택 가격들인데 집 한 채 한 채를 조사한 게 아니고요. 그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뭐 우리로 치면 뭐 동 단위 정도? 뭐 시, 군, 구가 있잖아요. 서울시 무슨 구, 무슨 동 이렇게 있잖아요. 뭐 한 동이나 아니면 번지 정도로 구역을 나눈 거예요. 구역을 나눠서 그 구역에 집이 몇 개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집들을 조사를 해서 중앙값들을 계산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집 한 채 한 채의 가격이 아닙니다. 캘리포니아 지역을 어떤 주소별로 이렇게 구역을 나눠서요. 주소별로 구역을 나눠서 그 구역 안에 포함되어 있는, 그러니까 블럭 안에 포함되어 있는 이라고 되어 있죠. 모든 설명들이 블럭 그룹 안에 있는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 지역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수입의 중앙가. 그 다음에 그 지역 안에 살고 있는 집 나이의 중앙가. 그러니까 여기 뭐 예를 들어서 주택이 100채의 주택이 있었다. 그럼 100채 중에서 어떤 동네는 좀 오래된 동네가 있을 거고 어떤 데는 좀 신규 동네가 있을 거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중앙값으로 한 거예요. 중앙값. 그 다음에 average rooms라고 돼 있죠. average number of rooms예요. 집 한 채마다. 그러니까 이 안에 집이 100채가 있으면 어떤 집은 방 3개짜리가 있을 거고 어떤 집은 방 2채짜리가 있을 거고 어떤 집은 정말 크면 방이 5개, 6개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거를 평균을 냈다는 얘기예요. 이 구역 안에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나머지도 다 똑같이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도 에버리지 베드룸 이거는 침실이겠어요. 그러니까 그 방을 종류를 나눈 거죠. 룸은 전체 방의 개수고요. 전체 방의 개수들 중에서도 이제 침실만 따로 뺀 거예요. 침실만. 뭐 예를 들어서 원룸 같으면은 침실 개수랑 방의 개수랑 똑같을 거고 원룸이 아니면 뭐 방 하나에 뭐 예를 들자면 공부방으로 쓰는 방이 또 따로 있을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있겠죠.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population은 그 블록 안에 그러니까 요 블록 안에 인구가 몇 명인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average occupant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 가구당 몇 명씩 살고 있느냐예요. 평균 숫자 가구당 멤버의 숫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100가구가 있는데 여기에 살고 있는 인구가 뭐 예를 들어서 250명이 살고 있다. 그러면 한 가구당 2.5명이 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평균적으로. 그런 의미란 얘기예요. 그런 의미고 latitude, longitude 이거는 위도와 경도를 얘기를 합니다. latitude가 위도 그리고 longitude가 경도 맞죠? 이게 longitude 그다음에 이게 latitude 이쪽 이렇게 가는 게 latitude 맞죠? 네. 그래서 latitude와 longitude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그러니까 그 구역이 어디다라고 하는 것까지도 있는 거죠. 구역이 어디를 의미하는 거다까지 가지고 있는 게 이 데이터 프레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그 다음에 여기는 가격이 없죠. 이거는 X 2차원 배열 X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데이터가 의미하는 거예요. 데이터가 의미하는 게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타겟이라고 하는 게 아마
주택 그 구역에 있는 주택들의 그 아마 중앙값일 거예요. 아마도. 타겟 베리어블은 이거다라고 돼 있죠. 타겟 베리어블은 하우스 밸류, 주택 가격의 중앙값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택 가격 하나의 가격이 아니라 중앙값이죠. 왜? 해당 구역이 있으니까. 그 아까 제가 동별로 나눴다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동별로. 그 동 안에 있는 구역 안에 있는 디스트릭트 안에 있는 집이 몇 개가 있을지 모르겠으나 걔네들의 중앙값으로 평균값 계산 안 하고 중앙값으로 한 거예요. 제 생각에는 평균을 계산하지 않고 중앙값을 계산한 이유는 아마도 이게 이상치가 있는 거를 고려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집이 100가구가 있는데 어떤 집은 10억, 그 다음에 최소값은 뭐 5천만 원. 평균은 뭐 예를 들어서 평균은 2억. 근데 중앙값은 뭐 1억 5천. 뭐 이렇게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굉장히 높은 집값 하나 때문에 평균값을 굉장히 높여버릴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평균값이 이 이상치의 평균값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 집의 딱 가운데에 있는 집. 그래서 중앙값을 생각을 하면 이상치에 큰 영향을 받지가 않기 때문에 조사한 가격은 그 중앙값을 처리한 것 같아요. 한 것 같고 이게 뭐 언제 조사된 거다 뭐 그런 것도 있죠. 이게 되게 옛날 자료예요. 1990년이니까 벌써 몇 년 전이에요. 그죠? 뭐 이런 데이터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다 하는 게 있고 그럼 우리는 데이터를 X 2차원 별이라고 하시면 되는 거고요. 타겟을 1차원 별 Y라고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타겟 네임과 피처 네임. 타겟 네임은 아마도 여기 있는 것들이 타겟 네임일 거고요. 여기 있는 것들이 타겟 네임일 거고 피처 네임은 아마도 뭐 뭘까요? 그 뭐 미드 뭐 미드 밸류 뭐 이런 게 되겠죠. 간단하게 보면 하우징 여기에서 데이터라고 하면 2차원 배열 굉장히 많은 2차원 배열이죠. 여기 하나가 몇 개를 가지고 있는 거냐면 2만 개를 가지고 죄송합니다. 1차원 배열 하나는 몇 개를 가지고 있는 8개를 가지고 있는 8개. 왜 8개냐면 요렇게 8개. 요렇게 8개를 가지고 있고 그 1차원 배열이 몇 개 있는 점점점 나눠져 있죠. 이게 2만 개가 있는 그 다음에 하우징 점 타겟을 보시면 이것도 점점점 하고 있죠. 이게 전체 몇 개? 2만 개. 2만 개 집들의 중앙값인 거예요. 근데 4.5, 3.5, 3.5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단위가 좀 다르겠죠. 단위에 대한 얘기가 있나요? 타겟에 대한 얘기가 그쵸. 10만 달러 곱하기 10만 달러라는 얘기예요. 그죠? 네. 4라고 되어 있으면 40만 달러라는 얘기고요. 그쵸? 그 다음에 뭐 예를 41이다 그러면 410만 달러라는 얘기고. 그쵸? 그러니까 곱하기 10만 달러를 해라 라는 얘기입니다. 곱하기 10만 달러를 해라. Hundred of thousand dollars다. 단위는 그런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키 중에서 프레임이라고 하는 게 있었죠. 프레임이 뭔지 좀 볼까요? housing frame 요거를 보시면 얘는 그냥 해주는 게 없네요. 타입이 none이라고만 되어 있군요. 얘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문서 더 이상 여기에는 이거는 여기를 좀 볼까요? 데이터 프레임을 만든 건지 뭔지 뭐 이런 얘기가 설명이 없어서 요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이거는 프레임은 넘어가고 하우징에서 피처 네임스를 보시면 이게 컬럼의 이름들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우징에서
names를 보시면 mid house bell, 그러니까 mid house, 그러니까 주택 가격의 중앙값이다. 이게 타겟 네임이다라는 그런 의미죠. 얘네들은 어디에 필요할까요? 피처 네임이나 타겟 네임이 필요한 곳은 어디에서 필요한 거냐면 데이터 프레임 만들 때 필요한 거예요. 데이터 프레임 만들 때. 그래서 우리는 뭐 얘네들을 가지고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 수도 있어요. 이 2차원 배열 가지고서 2차원 배열과 타겟 피처 네임 그리고 1차원 배열하고 타겟 네임 요거를 가지고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려고 하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해볼까요? 하우징 DF라고 할게요. DF. 이건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의미예요. 어떻게 하시면 되냐 하면 판다스 점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하시면 돼요. 여기에 파라미터 중에서 데이터라고 하는 부분에는 하우징 중에서 데이터를 이용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인덱스는 로우의 인덱스를 의미하는 거고 컬럼스가 컬럼의 이름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무엇을 세팅해 주시면 되냐면 컬럼스를 세팅해 주시면 되는데 하우징의 피처 네임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셔가지고 앞에서 5개만 출력을 해볼까요? 헤드 이렇게 했으면 데이터 프레임 형식으로 만든 거죠. 소득의 중앙값, 그 주택 나이의 중앙값, 그 다음에 평균 방해 개수, 평균 침실의 개수, 인구, 그 다음에 가구당 인원수, 라티튜드, 런지튜드라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옆에다가 타겟까지 이렇게 붙일 수가 있어요. 옆에다가 타겟을 붙이고 싶으시면 파생 변수 추가하는 것으로 하시면 돼요. 하우스 df에다가 그 다음에 여기다 이름은 뭘 쓰시면 되냐면 하우징의 피처 타겟 네임스를 쓰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거는 지금 배열이죠. 배열인데 값이 하나밖에 없죠. 값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냥 여기에 0번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무엇을 넣으시면 되냐면 하우징에서 타겟을 넣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셔가지고 하우징 df 마찬가지로 헤드 값을 보시면 이러면 제일 마지막에 뭐까지 들어간 거냐면 주택 가격까지 들어간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사실 이 데이터 프레임 이렇게까지 만들 필요는 없어요. 만들 필요까지는 없는데 위쪽에 있는 우리가 머신러닝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뭐만 필요하냐면 머신러닝 할 때 필요한 거는 2차원 배열 그리고 1차원 배열 여기 있으면 되는 거죠. 만약에 얘네들이 CSV 파일로 만들어졌다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CSV 파일로 제공이 됐을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read CSV를 한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여기에서 read CSV를 했을 때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렇게 나눠서 반대로 하는 거죠. 반대로 여기를 X라고 하고 여기를 Y라고 해서 다시 배열들로 쪼개내는 우리가 피쉬에서 했을 때에는 이렇게 했었던 거고 여기는 이게 이미 이렇게 다 만들어져 있었던 거죠. 네. 자, 이렇게 해서 데이터 프레임에 대한 그런 것들을 설명을 드렸고 데이터 프레임이 어떻게 생긴 건지 설명을 드렸고요. 배열로만 출력하는 거는 조금 보기가 별로 안 좋으니까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서 출력을 해봤어요. 그래프를 그릴 때에도 데이터 프레임 가지고서 그래프를 그리시는 게 또 훨씬 더 좋을 거예요. 그죠? 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없으세요? 네. 타겟 네임즈를 보시면은요, 이거 배열입니다. 배열인데 문자열 하나를 가지고 있는 배열입니다. 네, 문자열 하나를 가지고 있는 뭐 리스트라고 생각하셔도 좋고요. 리스트. 문자열 하나를 가지고 있는 리스트이기 때문에 여기서 인덱스 0번을 썼던 거예요. 이거 인덱스 0번을 쓰지 않으면
이거 어떤 의미가 돼버리냐면 여기가 이렇게 하고서 이 안에 문자열이 들어가 버린 형태가 돼버려요. 그럼 이거는 뭐냐면 슬라이싱이거든요. 데이터 프레임 슬라이싱에서 그 슬라이싱한 곳에다가 얘를 넣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돼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엉뚱한 결과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그 리스트에서 인덱스 0번 원소라고 원소를 딱 꺼낸 거예요. 이렇게 해줘야 이 안에 있는 문자를 하나가 되기 때문에. 네. 네, 또 질문 있으십니까? 데이터 프레임 탐색을 좀 해볼게요. 우리 머신러닝 직접 하기 전에. 데이터 프레임에서 직접 함수 플롯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할 수도 있어요. housing 데이터 프레임. 제가 요거는 아마 알려드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데이터 프레임이나 시리즈를 가지고서 플롯을 만들어내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에는 variable length argument, variable length 키워드 argument만 막 넣으시면 돼요. 마음대로 넣으시면 돼요. 근데 그냥 아무렇게나 마음대로 넣는 건 아니고요. 뭐 x 레이블, y 레이블, 종류 등등등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쭉 넣으실 수가 있으세요. 자, 이거 무슨 얘기냐면 여기다가 제가 kind라고 하는 거에다가 hist라고 한번 넣어 볼게요. 자, 이렇게 하니까 또 이렇게 나오는군요. 이거를 정리를 다 넣어야 되겠군요. 이게 컬럼별로 다 만들어 히스토그램 하나씩 그릴까? 잠깐만요. 이거를 한꺼번에 그리려면 이렇게 못하나?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플롯? 잠깐만요. 여기를 히스트를 써볼게요. 이렇게 하면 PLT 여기 출력이 되는 거는 그 우리가 PLT.show를 안 했기 때문에 저런 출력문들이 보이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하시면 출력문들은 좀 사라지게 될 겁니다. 사라지게 될 거고 이거 하기 전에 plt.figure라고 하는 거를 이용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다가 fig 사이즈를 좀 주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크기를 좀 키워보시면 아마 조금 더 보기가 좋은 그런 모습이 될 거예요. 그래도 작군요. 그래도 작죠? 그러면 여기를 조금만 더 키울게요. 2배? 2배. 이거 왜 안 커지지? 여기서 사용하는 거랑 얘가 사용하는 거랑 다르기 때문에 그렇구나. 이게 커지지가 않는군요. 하나씩 그릴 걸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데이터 프레임에서 제가 히스트를 그냥 바로 사용해 보려고 했는데 이렇게 하면 장점은 뭐냐면 얘네들을 그 한꺼번에 그려줘요. 예를 들어서 그 소득의 중앙값, 집의 나이의 중앙값, 그 방 개수의 평균, 그 다음에 뭐 그 침실 개수의 평균 이런 것들을 그 종류별로 다 한꺼번에 다 그려주는데요. 이렇게 하니까 그 조절이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하나씩. 예를 들어서 주택 가격만 보겠다라고 하시면 다음과 같이 그리시면 되죠. 아예 C번까지도 할게요. C번이 더 예쁘게 보여지니까. import C번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셔가지고요. 이게 타겟이에요. 타겟. C번 라이브러리 점 히스트 플러스로 그리시면 되겠죠. 히스트 플러스로 그리시면 될 거고 X. X를 그 이름 여기 컬럼 이름 써주시면 돼요. mid house bell이라고 하는 이름을 써주시면 되고요. 이름 써주시면 되고 데이터 프레임만 넘기시면 되겠죠. 데이터 프레임만 이렇게 하셔가지고 여기다가 housing 이렇게 하시면 하나씩 그려보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자, 주택 가격을 보시면은요, 지금 이렇게 굉장히 세밀하게 되어 있죠. 굉장히 세밀하게 되어 있고, 이거를 조금 조절하시려면 무엇으로 조절해 보실 수 있냐면, 빈즈를 가지고서 조절해 보실 막대의 개수를 조절하실 수 있으세요. 자, 우리가 관심이 있는 거는 주택들의 가격이 얼마나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고요. 대부분의 주택들은 이런 분포를 이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예상하는 것과 비슷해요. 그렇죠? 중앙값 근방으로 대부분의 주택들이 많이 몰려 있고 그 다음에 주택 가격이 아주 싸거나 아주 높은 녀석들은 점점 줄어들어 갈 거다라고 하는 건 이거는 예상되는 결과예요. 예상되는 결과인데 갑자기 여기가 훅 하고 올라갔죠.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굉장히 비싼 주택들이 꽤나 많다라는 의미가 돼요. 꽤나 많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또는 가격이 여기다가 곱하기 10만 달러를 더 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여기가 맥스 값이 50만 달러예요. 50만 달러. 그죠? 실제 주택 가격의 최대 값이 50만 달러일까요? 100만 달러가 넘는 집도 있지 않을까요? 그죠?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주택 가격을 조사할 때 50만 달러까지만 조사를 한 게 아니라 50만 달러가 넘는 이 마지막 구간은 50만 달러가 넘는 가격들 이렇게 조사가 됐을 거란 얘기예요. 여기가 갑자기 이렇게 올라가는 이유는 실제로 주택 가격의 최대값이 50만 달러에서 딱 끝나는 게 아니라 100만 달러 혹은 뭐 200만 달러 이렇게 굉장히 비싼 집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 걔네들을 전부 다 얼마라고 해버렸다? 50만 달러라고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갑자기 막대가 훅 하고 올라간 거예요. 그렇지 않았다면 막대가 계속해서 이렇게 쭉쭉쭉쭉쭉쭉 내려가면서 실제로는 최대값이 뭐 100만 달러나 200만 달러 이런 집값까지 내려갔겠죠. 그래서 요 부분은 우리가 좀 고려를 해 봐야 될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집값의 중앙값이 아니고 그냥 50만 달러가 넘는 녀석들은 그냥 무조건 50만 달러라고 해버린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가능성들이. 그것 말고는 뭐 대략적인 우리가 예측하는 그런 의미랑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타겟에 대해서는 뭐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아홉 개죠. 이렇게 9개죠. 이 9개를 전부 다 한꺼번에 그릴 수도 있어요. 어떻게 그릴 수도 있냐면 이렇게 그 서브 플롯을 만들어 가지고요. 서브 플롯 만들어서 하나씩 차근차근 그려 나가시면 되겠죠. 그렇죠. 뭐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인구만 한번 좀 볼까요? 인구가 어떻게 분포하는지 이것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구보다는 소득을 보겠습니다. 소득. 그 소득이 어떻게 분포하는지 보도록 할게요.
소득 중위값 분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본 라이브러리를 그리시면 되겠죠. 히스트 플러스로 그리시면 될 거고요. x를 변수 이름이 여기 있는 변수 이름 미드 인컴이라고 하는 변수 이름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프레임은 하우징 df를 이용하시면 되겠죠. 자, 이것도 일단은 그려보고 이렇게 해서 그려보고요. 막대가 너무 많다라고 하면 막대 개수를 조금 조절하시면 되는 거죠. 빈스를 적절하게 나누시면 되는 거죠. 자, 이것도 보시면 소득이 이런 구간이 좀 많이 분포를 하고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점점 이렇게 꼬리가 길어지는 그런 모습이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대부분의 데이터는 대략 뭐 2에서 한 5 정도? 2에서 5 정도 사이에 대부분의 많은 데이터들이 몰려 있고, 그 다음에 그것보다 큰 데이터, 아웃라이어가 위쪽으로 아웃라이어가 있겠네요. 그죠? 이렇게 박스 플롯을 이렇게 그려보시면 아웃라이어는 위쪽으로만 아웃라이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모습들 보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뭐 소득이 높은 지역이 집값이 높은지, 소득이 낮은 지역이 집값이 높은지, 뭐 이런 것들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겠죠. 그런 것들 찾아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페어 플롯 그려볼까요? 페어 플롯. 시본 라이브러리에 sns.페어 플롯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페어 플롯. 여기는 뭐 넣어주시면 되냐면 데이터 프레임 넣어주시면 되겠죠. 하우징 df 넣어주시면 돼요. 아마 시간은 조금 오래 걸릴 거예요. 아홉 개 변수에 대해서 다 그려야 되는 거기 때문에 9 곱하기 9니까 81개를 그리는 거겠죠? 지금 그래프? 몇 개만 선택을 할 걸 그랬군요. 컬럼 개수가 지금 9개짜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타겟까지 포함해서 컬럼 개수가 9개이기 때문에 페어 플러스 81개의 그래프를 지금 그리고 있는 중일 거예요. 그래서 되게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고요. 제가 몇 개만 선택을 할 걸 조금 잘못했어요. 예를 들면 뭐 소득, 그 다음에 집의 나이, 그 다음에 뭐 인구수, 그 다음에 여기 가격, 뭐 이런 정도만 봤어도 조금 더 그려지는 시간 조금 적었겠죠. 아니면 뭐 방해 개수까지 방해 개수랑 인구까지 포함해서 뭐 이렇게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그릴 걸, 지금 나왔네요. 이렇게 나왔는데 뭐 이해하기도 좀 힘들죠. 너무 많이 나와서. 그렇죠. 일단 그대로 놔두고요. 대각선에 있는 것들은 뭐라 그랬어요? 대각선에 있는 것들은 히스토그램. 모든 변수들의 히스토그램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가 그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는 Y축이 이쪽에 있는 Y축은 전부 다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소득을 의미하고 있고요. 여기는 X축이 이제 바뀌는 거죠. X축이 여기는 뭐 소득이 아니라 소득 다음이 뭐였나요? 아무튼 뭐 그런 것들이 X축의 변수들이 되는 거죠. 제일 마지막이 뭐냐면 제일 마지막에 있는 게 가격이에요. 주택 가격. 이해되시죠? 그래서 보면 아주 상관관계가 큰 변수들이 그렇게 많이 보이지는 않아요. 일단 소득하고 여기가 가격일 텐데 대략 이런 정도라고 하는 건 보여요. 근데 이 분산이 너무 커요.
직선 주위에 많이 있는 게 아니라 퍼져 있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도 뭐 다른 거에 비해서는 요런 모습이기는 한데, 이런 모습이긴 한데 그래도 분산이 커요. 그래서 상관관계가 아주 큰 그런 변수는 아닌 것처럼 보이고요. 이런 변수들은 상관관계가 크네요. 여기. 근데 여기는 뭐냐면 방해 개수랑 하나는 침실 개수일 거예요. 침실 개수랑 방해 개수니까 그거는 거의 비례하지 않을까요? 방해 개수가 많으면 침실도 많을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상관관계가 커 보이죠. 커 보이고. 그래서 뭐 이런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이런 것들을 보는 거고. 제가 너무 많이 한꺼번에 그렸어요. 너무 많이 그렸고. 이거 하나만 볼게요. 이 지금 위치가 있단 말, 라티튜드하고 론지튜드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라티튜드가 위도를 의미를 하고요. 위도. 그 다음에 론지튜드. 이거 경도인데 위도 경도에 따른 산점도를 그려보면 주택들이 위치한 지역들을 찍어볼 수 있지 않겠나라는 이 산점도를 그려보면 주택들이 위치한 그 동네 위치들을 찍어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이죠. 지구본이 있으면 적도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수평 방향으로 북쪽이나 남쪽으로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것을 뭐라고 부르죠? 위도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그린치 천문대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그 남북으로 연결하는 선 있죠. 북극과 남극을 연결한 이 남북으로 연결하는 선을 경도라고 얘기를 하죠. 경도. 그래서 이렇게 동쪽으로 돌아가게 되면 경도가 플러스가 되는 거고요. 반대로 서쪽으로 돌아가게 되면 경도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경도는. 그 다음에 위도는 적도에서 위쪽으로 올라가면 플러스고요. 적도에서 밑으로 내려가면 마이너스입니다. 자, 그래서 위도와 경도를 가지고서 선점도를 그리실 때에는 X축, Y축 어떻게 그리시면 좋을까요? 서쪽, 동쪽 이렇게 움직이는 게 론지튜드. 그죠? 그 다음에 북쪽, 남쪽 이렇게 움직이는 게 라티튜드잖아요. 그죠? 그래서 X축을 론지튜드로 놓으시면 되고요. Y축을 라티튜드로 놓으셔가지고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주택들이 있는 위치가 그려질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세번 라이브러리에서 스캐터 플롯을 그리시면 돼요. X는 라티튜드, 론지튜드라고 돼 있죠. 지금 파라미터 이름이 대문자로 돼 있군요. 라티튜드, 론지튜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컬럼 이름을 X를 론지튜드라고 쓰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Y를 라티튜드라고 쓰시는 거예요. 라티튜드. 그리고 데이터 프레임은 하우징 데이터 프레임. 이게 제가 오타가 있었나요? 키가 하나죠. 캘리포니아 모양 같아 보이세요? 이쪽 캘리포니아 해안. 미국 이렇게 있으면 뭐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있으면 이쪽에 캘리포니아. 네. 이렇게 그리니까 그 지도 모양, 지도의 일부분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미국 지도 위에다가 이렇게 덮어 보시면 아마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쪽에
적도에서 북쪽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거죠. 자, 남쪽에서부터 북쪽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뭐냐 하면 서쪽에서 동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서쪽에서 동쪽으로. 네, 이렇게 해서 어떤 지역들에서 그 집들 가격을 뽑아냈는지가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2만 개라고 하는 게 주택 2만 개가 아니라 캘리포니아 지역을 2만 개의 구역으로 나눠서 그 2만 개의 구역 안에서 집들의 그 중앙값, 모든 집들의 가격을 조사를 해서 그 중앙값을 표시를 한 거예요. 표시를 한 겁니다. 되셨죠? 여기서 조금 더 이건 위치만 표시를 한 거고요. 위치만 표시하지 말고 조금 더 재밌게 한번 해볼까요? 여기다가 무엇을 해볼까요? 원의 사이즈. 이 동그라미 크기가 전부 다 똑같죠. 동그라미 크기를 아니다. 인구로 할게요. 인구가 많은 지역은 동그라미를 크게 그리고 인구가 적은 지역은 동그라미를 작게 그릴게요. 자, 그러면 그거는 아마 스캐터 플롯 중에서 사이즈라고 하는 변수가 있을 거예요. 아, 사이즈즈. 두 개 중에 뭔지 모르겠군요. 아마도 그러면 문서를 잠깐만 볼게요. 이렇게 찾으려니까 찾기가 힘들군요. C번. 저도 다 기억하고 다니는 건 아니어서 여기에서 그리려고 했었던 게 스캐터 플롯 그리려고 했었죠. C번 라이브러리에 스캐터 플롯 그리려고 했었고, 그러니까 사이즈를 써야 되는 건지 아니면 사이즈를 써야 되는 건지 제가 이게 헷갈려가지고요. 그래서 사이즈라고 했더니 사이즈에 벡터나 혹은 키를 주면 된대요. 그룹핑 베리어블을 주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그룹을 묶을 수 있는 벡터를 주면 된대요. 그러니까 뭐뭐별로, 크기별로 뭐 이런 뜻이 되는 거죠. 크기별로. 그럼 밑에 사이즈는 뭘까요? 이거는 리스트를 주면 된대요. 그 사이즈를 결정할 수 있는 사이즈가 사용이 됐을 때 그 사이즈를 계산할 수 있는 리스트를 넘겨라? 그런 얘기군요. 실제 크기들의 그거를 주란 얘기네요. 크기.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사이즈를 카테고리 타입의 변수로 주면 카테고리 타입의 변수로 줬을 때 카테고리가 0일 때, 카테고리가 2일 때, 카테고리가 2일 때 이렇게 카테고리가 있으면 여기에 사이즈는 얼마로 하고 여기에 사이즈는 얼마로 하고 여기에 사이즈는 얼마로 하고 그게 리스트가 있어야 되겠죠. 그거를 주는 거네요. 그거를. 그러면 일단은 여기서는 사이즈만 근데 저게 카테고리 변수가 아니어서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여기가 변수 이름이 population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population. 이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거를 써볼게요. 자, 이렇게 쓰면 네, 되는군요. 어떻게 나눴냐 하면 카테고리가 6,000, 12,000, 18,000, 24,000, 3만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거에 따라서 점의 크기가 이렇게 바뀐 거예요. 지금 바뀐 거예요. 근데 크기가 그렇게 크게 많이 안 보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크기들 뭐 예를 들어서 6,000일 때는 크기를 얼마로 할 거고 12,000일 때는 크기를 얼마로 할 거냐. 그때에는 무슨 변수를 더 주면 되는 거냐면 사이즈를 더 주시면 되는 거예요. 사이즈. 일단은 뭐 이런 정도로만 하면 비교 크기를 좀 키울까요? 이거는 이걸로 되겠죠. plt.비교 비그 사이즈
네, 좀 많이 커진 것 같고 그래도 원이 큰 거랑 작은 거 여기는 좀 크네요. 요 부분 보이시죠? 여기 보니까 좀 큰 게 있고 그 옆에 작은 것들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요런 정도로 보실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원이 크기가 큰 곳은 그 비슷한 지역 안에 인구가 좀 많은 지역이고 그다음에 그 인구가 적은 지역은 점의 크기가 작은 지역이고 뭐 그런 내용들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목적은 우리가 어떤 지역이 집값이 높을 거냐 낮을 거냐 이런 것들을 조사해 보는 거잖아요. 실제로 머신러닝 돌리기 전에 집값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 소득일까, 뭐 아니면 뭐 어떤 다른 것들이 있을까 등등등을 살펴보려고 하는 거죠. 그런 것들. 네, 뭐 이렇게 요 정도 일단은 뭐 요 정도로만 탐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정도로 하고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세 가지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 리니어 리그레션, 그 다음에 규제가 들어가 있는 녀석들, 뭐 라쏘, 엘라스틱 넷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 알트 스코어를 계산해 보면서 비교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고요. 질문 없으시면 15분 정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